기원전 210년 중국 역사상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49세의 나이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영생을 갈망했던 황제는 정작 자신이 복용하던 불로장생약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20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권력의 정점에 선 이들은 끊임없이 죽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왕들과 중국의 황제들이 실제로 복용했던 불로장생약의 실체를 역사적 기록과 현대의 과학의 시선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쪽에선 수은을 마시며 신선이 되길 꿈꿨고 한쪽에선 천연 약재로 조용히 건강을 지켰습니다. 그 선택의 결말은 놀랍도록 달랐습니다. 영생을 꿈꾼 왕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왕들의 불로장생약. 세종대왕과 공진단. 먼저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18년 조선 제4대 왕 세종이 즉위했습니다. 한글 창제와 과학기술 발전으로 유명한 세종대왕이지만 사실 그는 평생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당뇨병, 안질, 풍병 등 여러 질환을 앓던 세종은 어이들로부터 한 가지 명약을 처방받습니다. 바로 공진단입니다. 공진단은 사향, 녹용, 당귀, 산수유 등을 배합한 환약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3년 7월 기사에는 임금이 공진단을 복용하였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진단의 재료를 들으면 놀랄 수 있습니다. 사향은 사향노루의 분비선에서 추출한 물질이고 녹용은 자라나는 사슴뿔을 자른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는 낯설지만 당시로서는 가장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진단은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현대 한의학에서 공진단은 여전히 처방되고 있습니다. 사향은 중추신경 흥분 작용과 강심 작용이 있으며 녹용은 면역력 증강과 조혈 작용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산수유는 간과 신장 기능을 보호하며 당귀는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2010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에서는 공진단의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실험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로장생은 아니지만 건강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처방이었습니다. 인삼, 조선의 황금 30만. 조선시대 불로장생약의 핵심은 단연 인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좋은 인삼 한 뿌리의 가격이 노비 한 명 값과 맞먹었습니다. 사람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으로 풀뿌리 하나를 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효과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83세까지 장수한 영조는 거의 매일 인삼을 복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는 조선 왕 중 가장 오래 살았으며 52년간 재위했습니다. 그의 장수 비결에 인삼이 한몫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의학은 인삼의 효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삼의 면역력 증진 효과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인삼의 주요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사포닌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연구에서도 홍삼 복용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면역 지표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인삼은 불로장생약은 아니지만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약재입니다. 조선의 다른 약재들 53. 조선 왕실에서는 인삼과 공진단 외에도 다양한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첫째, 녹용입니다. 사슴뿔의 연한 부분으로 기력 회복에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성장인자와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조혈 작용과 골밀도 증가의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영지버섯입니다. 신선의 약이라 불린 영지는 산속 깊은 곳에서 드물게 자라 발견하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겼습니다. 현대에도 면역 조절 효과와 항암 보조 효과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하수오입니다. 흥미로운 이름의 유래가 있습니다. 하수오 허서우라는 이름의 노인이 이 약초를 먹고 흰 머리가 검어졌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간 기능 보호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과다 복용 시 오히려 간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은 용량이 중요하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조선의 약재들은 대부분 식물성 또는 동물성 천연물이었으며 독성이 강한 광물성 약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과 중국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동의보감과 조선의학의 철학. 조선의 의학은 동의보감으로 대표됩니다. 1613년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예방과 섭생을 강조했습니다. 동의보감은 상약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상약은 독이 없고 오래 복용해도 해롭지 않으며 몸을 가볍게 하고 기운을 돋운다는 의미입니다. 인삼, 복령, 감초, 지왕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반면 독성이 강한 약재는 하약으로 분류하여 신중하게 단기간만 사용했습니다. 이 철학은 현대 예방의학의 개념인 미병치, 즉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한다는 접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철학 덕분에 조선의 왕들은 중국 황제들처럼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궁중 음식의 과다 섭취, 운동 부족으로 인한 당뇨병과 중풍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불로장생약 자체가 독약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부 중국 황제들의 치명적 선택, 진시황과 수은, 이제 본격적으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장생에 집착했습니다. 방사라 불리는 도사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하게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서복의 동방 탐험입니다. 서복은 동쪽 바다의 삼신산에 불로초가 있다며 동남동녀, 즉 어린 소년소녀 3,000명과 함께 출항했으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설에는 서복 일행이 일본에 도착해 정착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후 진시황은 불사약을 약속하고 돌아오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방사와 유생 수백 명을 처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이 사건은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진시황은 스스로 불사약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은을 정제한 선단이었습니다. 당시 도교에서는 수은을 가열하여 정제하면 영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은은 액체 금속으로 신비로운 은빛 광택을 내며 흐릅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살아있는 금속, 흐르는 은이라 여기며 생명력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은은 맹독입니다. 현대의학에 따르면 수은은 중추신경계, 신장, 간을 파괴합니다. 중독 초기에는 손발 떨림, 불면,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고 중기에는 환각과 피해망상, 폭력적 충동이 생깁니다. 말기에는 발작과 혼수 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릅니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은
순행 중 급사합니다. 향년 49세. 공식 사인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수은 중독을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2002년 중국 고고학팀이 진시황릉 주변 토양을 분석한 결과 인근 지역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은 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도 무덤 내부의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로 뒷받침된 것입니다. 당나라 황제들의 연쇄 중독사 1200 진시황의 교훈은 후대 황제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나라 시대에는 연단술이 최고조에 달했고 여러 황제들이 연쇄적으로 중독사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 640 정관의 치로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룬 명군이었지만 말년에 불로장생에 집착했습니다. 인도에서 방문한 승려가 바친 약을 복용한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기록에 따르면 성격이 변하고 주변을 의심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649년 52세로 사망. 구당서와 신당서 모두 이 시기 황제의 건강 악화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금속 중독이 유력한 원인으로 연구됩니다. 당 헌종, 제위 80만 도사들이 만든 금단을 복용한 뒤 성격이 난폭해지고 환각 증상을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구당서에는 성격이 변하고 측근들을 의심하며 폭력적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820년 43세로 급사했으며 당시 궁중에서도 독살 의혹이 제기될 만큼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당 목종, 제위 82 즉위 후 곧바로 연단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4년 만에 30세로 사망했습니다. 30세입니다. 현대로 치면 이제 막 인생이 시작된 나이였습니다. 당 경종, 제위 82만 4천 역시 연단을 복용했고 제위 3년 만에 34세로 사망했습니다. 당 무종, 제위 84 도교에 심취해 도사들이 만든 연단을 매일 복용했고 33세로 사망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나라 20명의 황제 중 최소 5명의 사망에 연단, 복용이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연단술의 맹독성을 증명하는 역사적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연단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주성분은 수은, 화합물, 납, 비소, 유황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불에 가열하고 혼합하여 붉은색 또는 금색 환약으로 만들었습니다. 도교에서는 붉은색을 생명력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에 붉을수록 좋은 약이라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붉을수록 더 위험한 독약이었습니다. 납 중독은 복통, 빈혈, 신경마비를 일으킵니다. 납은 특히 뇌와 신경계에 축적되어 인지 기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비소는 구토, 설사, 경련,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릅니다. 왕의 도구로 불릴 만큼 치명적이며 중세 유럽에서도 독살에 가장 많이 사용된 물질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그것도 매일 복용했으니 황제들의 몸은 말 그대로 독극물 저장소가 되어갔습니다. 왜 계속 복용했는가?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최고의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황제들이 왜 계속 독약을 복용했을까요? 첫째, 초기 효과의 착각입니다. 수은과 납은 초기에 신경계를 과흥분시켜 일시적인 활력감, 기분 고양 효과를 일으킵니다. 황제들은 이것을 약의 효과라고 착각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 삐걱거리는 소리와 같은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둘째, 도교 이론의 지배력입니다. 당시 도교는 국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연단술은 단순한 의학이 아니라 종교적 수행의 일부였습니다. 속세의 육신을 불태우고 신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론에 황제라도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중독성입니다. 중금속은 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을 만듭니다. 일단 복용을 시작하면 끊기 어렵고 끊으면 불안, 초조, 우울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황제들은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약을 찾게 됩니다. 넷째, 권력의 고립입니다. 황제 주변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도사들은 자신의 지위를 위해 계속 약을 바쳤고 신하들은 황제의 비위를 거스를까 봐 침묵했습니다. 땅 헌종 때 한 신하가 용기를 내어 간언했습니다. 헌종은 내가 먹는 것은 다르다. 더 순수하다고 답하고 그 신하를 변방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2년 뒤 헌종은 43세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황제들은 영생을 꿈꾸다가 스스로 목숨을 단축시킨 것입니다. 불로장생을 추구하다 단명한 아이러니한 결말이었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현대의 시선, 현대 과학이 밝힌 진실,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보면 조선과 중국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2015년 중국과학원 연구팀이 당나라 황제 유골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뼈에서 정상 수치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수은과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반인의 뼈에서 검출되는 수은 농도는 1폐 이하이지만 분석된 유골에서는 수십 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간 중금속에 노출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면 조선 왕실 관련 유골 연구에서는 그러한 이상 수치가 보고된 바 없습니다. 이는 조선 왕들이 중금속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현대 한의학은 어떤 입장일까요? 대한한의사협회는 전통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금속 함유 약재는 엄격히 규제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수은, 납, 비소가 포함된 약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한약재는 중금속 검사, 잔류농약 검사, 미생물 검사를 통과해야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장수의 비결 1800. 그렇다면 진짜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조선의 왕들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반 백성 중 장수한 이들입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100세 이상 산 백성들에게 나라에서 쌀과 고기를 하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로연이라 하여 국가 차원에서 축하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평생 지속된 적당한 노동, 과식하지 않는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사, 권력 다툼과 무관한 스트레스 없는 일상, 그리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밝힌 장수의 핵심 요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는 수십 년간의 추적 연구 끝에 가장 중요한 장수 요인이 좋은 인간관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다음이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이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법은 없었습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 이 5가지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14년 길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왕들과 황제들. 그들은 천하를 호령했지만 죽음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건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스스로 독을 마시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 했습니다. 즉각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원했습니다. 49세에 죽은 진시황, 30세에 죽은 목종, 33세에 죽은 무종. 불로장생을 추구하다 오히려 단명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 비법, 극단적인 다이어트,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식품. 한 달에 10kg 빠진다. 주름이 사라진다. 노화를 역전시킨다. 이 광고들은 2000년 전 도사들이 황제에게 했던 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매일 30분씩 걷는 것. 과식하지 않고 채소를 먹는 것. 가족,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단순하고 평범한 일들이 수천 년 역사가 증명한 진짜 장수법입니다. 왕들도 피하지 못한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은 없지만 건강한 삶은 있다고. 화려한 명약은 없지만 꾸준한 습관이 있다고. 그것이 2000년 역사가 그리고 수은을 마시다 쓰러져간 황제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